어, 여러분, 혹시 서울 강남에서 밤에요, 운전자 없이 그냥 혼자 스르륵 달리는 택시 보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영화 속 얘기 같지만, 이제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술 덕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우리 생활에 진짜 들어오려면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지,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언론 기사나 정부 발표, 연구 보고서 같은 다양한 정보들 같이 보면서요, 자율주행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우선 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경기도 화성에 KCT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실험 도시로 꽤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는 뭐 비바람 몰아치는 거나 아니면 갑자기 통신 끊기는 극한 상황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테스트한다고 하죠. 그렇죠. 기술 개발에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보니까요. 지난 5년 동안 이 KCT를 무료로 개방해서 기업들이 아낀 비용이 무려 103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와, 상당한 금액이네요. 네.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밤에 다니는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이것도 실제 도로에서 가능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네, 물론 KCT나 서울시 시범운행 다 의미 있는 진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세계 전체랑 비교해보면 조금 그림이 달라져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베이징 같은 데서는 이미 운전석이 텅 빈, 그러니까 레벨 4 수준 로봇택시가 상용화돼서 시민들이 막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요. 운전석이요. 네, 구글 웨이모나 중국 바이두 같은 회사들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상용화된 레벨 4 차량은 없고 시험 주행도 반드시 안전 요원이 옆에 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속도가 더딘 게 혹시 뭐 내부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예전에 그 차량 통신 방식 CITS인가요? 그거 표준 정할 때 부처끼리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시간 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하우징 포스트 기사에 나온 감사원 지적처럼요. 통신 방식을 LTE로 할 거냐, 와이파이로 할 거냐 이걸 놓고 국토부랑 과기부가 4년 넘게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관련 인프라 까는 게 최대 6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었죠. 결국 LTE로 가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좀 많이 놓친 거죠. 아이고, 아까운 시간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인프라 문제 말고요, 핵심 기술력 자체도 좀 차이가 나요. 정보통신기획 평가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최고 기술국인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한 88.4 정도. 88.4요? 네,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한 1, 2년 정도 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유럽이나 중국보다도 약간 낮은 수치예요. 와, 인프라도 늦어지고 기술 격차도 있고 넘을 산이 많네요. 그럼 기술 말고 법이나 제도 쪽은 괜찮은가요? 이데일리 기사에 그 규제 뽀개기 모의 재판 사례 나온 거 보니까 재밌던데요.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로봇이 학습 데이터 모으려고 길 가는 사람 얼굴 찍으면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잖아요. 그쵸, 민감한 문제죠. 근데 테슬라는 한미 FTA 덕분에 비교적 자유롭게 데이터를 쓴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규제들이 좀 발목을 잡는 거 아닐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 하나하나의 규제도 문제인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 법 체계 자체를 크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나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 운전자가 실수하고 책임지는 걸 전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 그렇죠. 운전자가 중심이죠. 근데 이제 운전자가 아예 신경 안 쓰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시스템 오류나 해킹으로 사고가 났다. 그럼 이거 자동차 제조사, 시스템 관리회사, 통신사 중에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러게요. 애매하네요. 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사고 원인을 어떻게 밝힐 건지, 또 뭐 수리비나 사고 났을 때 다른 차 빌리는 비용 같은 보험 처리 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 보험업계도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기술 문제, 법규 문제,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예전에 한국경제 기사 보니까 기술 자체보다 어쩌면 사회적 수용성,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아,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예전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사태 기억나세요? 네, 엄청 시끄러웠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기존 산업이랑 부딪히거나 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안전한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 믿음을 어떻게 얻을 건지,
또 기술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 이런 논의랑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해요. 뭐 중국처럼 정부가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사회적 갈등을 좀 빨리 덮는 방식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은행 같은 성과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중국 같은 선도 국가들에 비해서는 기술적인 격차가 좀 있고요. 또 과거에 부처 간 문제로 인프라 구축이 늦어졌던 경험도 있고 여전히 복잡하고 낡은 규제 문제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법 체계가 아직 좀 미흡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가 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이 사회적 수용성 문제까지 정말 여러 과제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려면요. 단순히 기술 개발만 막 할 게 아니라 규제도 확 바꾸고 법제도도 미리미리 정비하고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 모든 게 같이 가야 합니다. 정말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다층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법규, 사회적 인식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데요. 이 속에서 한국의 자율주행 시대를 현실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어떤 매듭부터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